예, 잘 들리시죠? 시험은 잘 다 보신 것 같고, 혹시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은 이제 14장과 16장, 15장은 스킵하겠습니다. 14장. 왜냐하면 노영환 교수님께서 지난 학기에 스킵하셨기 때문에 저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시 파트는 나중에 이제 노영환 교수님이나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면 제가 못한 부분들 다 커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뭐 원래 이제 노영환 교수님이 강의하시기로 하셨던 부분이어서 제가 성실하게 그 부분을 이제 이행하는 게 제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더 많았었으면 더 많은 내용을 커버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14장, 오늘 16장 두 챕터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반부, 경제학 원론 후반부에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험 관련해서 뭐. 예. 우리가 14장 내용은 이제 올리가폴리와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인데요. 올리가폴리는 우리가 과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 독점적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노폴리가 독점이고 이제 컴피티션은 경쟁인데,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붙여서 독점적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건 올리가폴리고요. 과점. 몇 가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건 두 가지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는 이제 시장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뭐 독점, 우리가 앞서 봤던 완전 경쟁, 뭐 독점, 이것도 하나의 마켓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올리가폴리 가운데에서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허머지너스 프로덕트는 동질적인 재화고요. 재화가 동질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사실 동질적일 때 반대말은 이질적일 때라고 헤테로지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을 때, 디퍼런시에이션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가폴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담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과 관련한 그 조사를 하고 담합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과징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거나 뭐 고발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다가 청와대에 가셨던 이제 그분이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 김상조 교수님이 또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셨죠, 그렇죠? 임대차법을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임대차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세값을 올리셔가지고 그런 분이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가지 시장 구조는 우리가 앞서 봤던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시장 구조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가 이쪽이 완전 경쟁이라고 한다면 어떤 스펙트럼에서 마켓 스트럭처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이 마켓 스트럭처의 스펙트럼에서 왼쪽 끝에 있는 것이 완전 경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쪽 끝에 있는 게 모노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점 시장 오른쪽 끝에 있고 왼쪽 끝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딘가에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조들이 존재할 텐데 첫 번째로 과점, 두 번째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켓 스트럭처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스타벅스라든가 블루 바럴, 그다음에 피치 커피 같은 이제 커피를 만드는 회사죠. 스타벅스 혹시 뭐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뭐 생소한 학생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스타벅스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블루 바럴이나 뭐 피치 커피나 다 뭐 스페셜 자기 나름대로의 스페셜티 커피가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원두부터 시작해서 원두도 잘 선별해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잘 보시면 스타벅스나 블루바럴이나 피츠커피 같은 경우에 이들 회사들이 완전 경쟁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던 이런 스펙트럼에서 왼쪽 끝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쪽에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쪽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스타벅스나 블루바럴이나 피츠커피 같은 회사들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커피의 가격을 자기가 책정을 해요.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독점도 아니에요. 경쟁 기업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의 경쟁 기업이 블루바럴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피치 커피 뭐 아니면 뭐 폴 바셋 이런 그 경쟁 기업들이 실제로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을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뭐 커피라든가 뭐 테이스티 푸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각 스타벅스나 뭐 폴 바셋이나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커피나 혹은 뭐 다양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것, 블루바럴에서 제공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재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완벽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제품을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부르고요.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할 때, 뭐 이런 재화를 차별화된 재화, 제품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동질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뭐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것과 블루바럴에서 만드는 커피나 음식이 똑같다면 그건 그냥 호모지너스 프로덕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편의점에 가셔서 요즘은 정말 커피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 뭐죠 그 액상화되어 있는 제조된 커피 같은 경우에 캔이라든가 뭐 병에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별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뭐 대체로는 그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커피들을 판매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체가 가능한 경우 동일하고 대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재화를 이제 동질적인 제품, 동질적인 재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호모지너스의 반대말은 헤테로지너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여기서 이제 차별화된 제품,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가? 기업의 숫자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차별화 정도예요. 얼마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시면 이쪽 끝에 이제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모나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는 우리가 이미 다 생각을 했었으니까 보시면 이쪽은 이제 매니펌이고요. 기업의 개수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하나가 되는 적어지는 기업 수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면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다수의 기업들이 조금씩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 실제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라든가 뭐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몇 개 있죠, 그렇죠? 엔젤리너스 뭐 이런 몇 개 이제 커피 브랜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뭐 자영업 형태로 하는 그런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영업 형태의 커피숍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커피숍이 똑같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스페셜티 커피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최소한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커피숍들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커피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둘 혹은 셋 혹은 뭐 한 다섯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올리가폴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올리가폴리도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올리가폴리의 경우에 과점의 경우죠. 뭐 예를 들면 뭐 주유소 혹은 뭐 오일 컴퍼니 그다음에 뭐 시멘트 회사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 이제 그 담배 회사가 KTNG라고 하는 그 공기업에서 담배를 독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담배의 어떤 그 뭐죠? 저 담배를 피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담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담배 종류가. 근데 다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과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뭐 이제 국내 기업과 KTNG와 뭐 수입 담배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하는 과점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담배 회사가 여럿 있죠, 그렇죠? 예, 여럿 있고 뭐 혹시 여행을 가셔서 미국에 여행을 가셔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담배가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옛날에 그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그 약을 찾는데 편의점에서도 약을 파니까요. 약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 어디에도 약이 없어서 그 판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메디슨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that's cigarette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좀 달라서 여러분한테 좀 와닿는 이그젬플은 아닌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자동차 시장도 몇 개 없어서 한국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국내 자동차 회사들과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을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담배와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리가폴리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소수의 기업이 그 다음에 이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 독점적 경쟁입니다. 이건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시장 구조고요.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도 뭐 우리가 포함해서 굿즈 앤 서비스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여기도 여기도 뭐 올리고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리고폴리의 경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경우에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당연히 상대방 그러니까 뭐두 기업, 세 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중형 세단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어떻게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아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세단, 중형 세단에 대한 자동차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LG와 삼성 사이의 관계도 비슷하겠죠. 가전제품 시장에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스타벅스에서 뭐 만들어내는 제가 다른 커피들은 잘 몰라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가 있죠? 예, 전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가 딱 정해져 있어서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의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의 가격을 인상을 한 경우에 과연 모든 소비자들을 잃어버릴까?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를 하나도 팔지 못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던킨 도넛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커피를 만들긴 하는데 아이스 커피의 형태로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아주 강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가격을 조금 인상해도 조금 짜증 한번 내고 가서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점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맞닥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그러니까 경쟁 시장과의 구분되는 차이점은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경쟁 시장과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20년도 더 됐죠. 그렇죠? 뭐 한국에 들어온 게 20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짝 바꿔서 다른 형태의 뭐 프라푸치노랑 비슷한 그런 이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뭐 제품들을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입 장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기에는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 이윤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해서. 하지만 장기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장기에는. 올리고폴리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뭐 제가 두 가지 이그젬플을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히타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백화점 2층에 있는 저희 동네의 백화점 2층에 있는 회사들, 그렇죠? 예, 2층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그젬플이 보여주는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이나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하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 회사가 그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75%. 이 세 개 회사가 만드는 하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뭐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특정 회사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에 어떤 하드 드라이브를 뭐 C게이트 거를 쓰든 웨스턴 WD 거를 쓰든 히타치를 쓰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도 이 세 개 회사는 하드 드라이브 시장에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격 전쟁 같은 걸 하지 않아요. 프라이스 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해서 더 많은 그 시장 점유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프라이스 워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을 왜 낮추겠어요?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는 제가 이렇게 백화점 2층 지나가다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간판도 되게 다르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뭐 이렇게 디자인도 되게 다른 것 같고 샤넬 디자인하고 루이비통 디자인하고 구찌는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다른 제품이라고 하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하드 드라이브 회사와 같은 그런 과점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루이비통, 백화점 2층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점 시장의 경우고요. 뭐 올리가폴리 모형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그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하드 드라이브 회사와 같은 시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게임 이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임 이론에 다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과점 시장이든 뭐 독점적 경쟁이든. 그럼 이제 어떤 분석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석의 틀, 분석의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형은 버트런드 모형이에요. 버트런드 컴피티션이라고 하는데 버트런드 모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형이 여러분이 이미 모형을 몇 개 배우셨어요. 수요 공급 모형, 그 다음에 독점 시장 모형 다 배우신 거예요. 게임 이론, 뭐 그것도 모형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모형이 바로 쿠르노, 뭐 상관없습니다. 쿠르노 모형이고요. 저는 잘 몰라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쿠르노라고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경제학을 뭐 의학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외과 의사가 내과 과목을 가르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도 많은 개념을 미시경제학에 있는 개념을 가져다가 사용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잘 모르는 거. 여기서는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듀오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나폴리가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듀오폴리는 기업이 두 개 존재하는 시장이겠죠. 두 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점 시장을 우리가 올리가폴리는 여러 개고요. 소수 여러 개고 듀오폴리는 딱 두 개가 있는 경우. 그래서 두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을 우리가 듀오폴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서로 가격을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런드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모형, 버트런드 모형에서는
서로 이제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시장에서 뭐 세탁기면 세탁기,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 LG와 삼성을 대부분 이제 한국 국민은 LG 아니면 삼성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TV를 교체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LG 걸 살지 삼성 걸 쓰다가 좀 일찍 망가져가지고 LG 걸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TV 시장이나 가전제품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TV 시장 혹은 가전제품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LG와 삼성이 어떻게 경쟁을 할까? 아마도 물론 이제 럭셔리 유형의 어떤 TV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중저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개념화하고 단순화해서 마치 꼭 두 개의 기업이 어떤 동일한 제품을 두고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형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형이 버트런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두 개의 기업이 얼마의 가격을 책정했는지 관찰할 수 있고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과 LG는 다른 제품이죠.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핑 마켓이고요. 뭐 그냥 가드닝 하는 정원 이렇게 해주는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더그우드고요. 여러분의 회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경쟁사고요. 로즈페라가 이제 컴페티터입니다. 경쟁 기업이에요. 랜드스케이핑을 한번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30고요. 한 개 비용.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회사나 로즈페타는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맡겨도 이제 똑같은 퀄리티의 랜드스케이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수요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수요 곡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소비자들은 뭐 여러분의 회사와 로즈페타 두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이렇게 보고 가격이 더 저렴한 회사한테 랜드스케이핑을 맡긴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로즈페타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동전 던지기를 이렇게 해서 앞면이 나오면 더그우드한테 맡기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로즈페타한테 맡긴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똑같다면 소비자들의 절반은 여러분들한테 오고 나머지 절반은 로즈페타한테 간다. 시장을 반반, half and half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50 혹은 $50 미만이면 $50 이하라고 하면 그러면 전체 랜드스케이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일주일에 뭐 1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에 1000개의 랜드스케이핑 잡이 어베일러블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낮은 기업이 1000개를 다 가질 수도 있고 가격이 같다면 500개, 500개씩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랜드스케이핑 가격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그럼 이제 아무도 랜드스케이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가격이고요. P스타는 로즈페탈인가요? 페타인가요? 잠시만요. 로즈페탈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페타든 페탈이든 로즈페타가 제시하는 가격이 P스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가격이 로즈페타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더 낮다면 그럼 P가 P스타보다 낮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1000개의 랜드스케이핑 잡을 다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두 번째 500개씩 나눠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로즈페타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다면 로즈페타가 모든 시작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랜드스케이핑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격 경쟁하는 상황, 버트런드 컴피티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경쟁 혹은 버트런드 모형 다 괜찮습니다. 한계 비용은 $30고요. 첫 번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 제시한 가격은 $50예요.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기업이 여러분이 제시한 가격보다 $5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P-스타 $45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로즈페타가 모든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로즈페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같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가격을 제시하면 반반씩 나눠 먹고 있다가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떤 한 회사가 더 가격을 낮추면 그 회사가 이제 모든 시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50를 책정했다가 $45보다 아주 조금 낮은 $44를 제시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이 랜드스케이핑 마켓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모두 다 여기로 가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계속 가격을 서로 낮추다가 결국은 한계 비용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기업은 여러분과 로즈페타는 랜드스케이핑 마켓을 이제 50-50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30니까요. 비용이 $30인데 한계 비용이 여러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30니까 이윤은 사실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0 이윤이에요. 그래서 버트런드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균형, 이걸 이제 앞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나의 최선의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30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를 제시하던가 $30보다 높은 가격을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30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랜드스케이핑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30를 제시하는 것이 마켓을 절반 갖는 것이 이제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엔 우리가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두 기업에게 여러분과 로즈페타에게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담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그렇죠? 둘이 만나서 $50로 만약에 랜드스케이핑 가격을 책정한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시장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고 가격이 마지노럴 코스트보다 높기 때문에 이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가격이 마지노럴 코스트와 같아질 것이고 이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독점 기업, 과점 기업의 문제인데요. 몇 가지 예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뭐 소니와 같은 이제 뭐 비디오 게임 콘솔 회사들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뭐 엑스박스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번쯤 빨리 타보고 싶은 코리안 에어라인, 그 다음에 아시아나 에어라인, 아시아나 에어라인 두 가지 항공 뭐 저는 뭐 예전에는 잘 못 탔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 국적기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몇 개 소규모 항공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는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뭐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이런 비행기 못 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코리안 에어라인, 아시아나 이런 거 못 탔어요. 주로 탔던 게 뭐 델타? 지금도 델타 많이 타요. 델타 싸니까 델타나 뭐 UA 이런 거 탑니다. 그럼 이제 코드 쉐어를 하니까 그때는 뭐 직항도 안 타죠. 학생 시절에 유학생 시절에도 돈이 어디 있어요. 직항도 못 타고
그때는 일본 거쳐가는 비행기가 제일 쌌어요. 그래서 일본 나리타 공항 거쳐서 이제 미국 들어가고 그랬는데 델타나 UA 같은 거 좋죠. 예. 그래서 코드쉐어에서 타면 그때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좋았던 경험이 한국에서 일본을 갈 때 대한항공을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죠. 되게 좋잖아요. 대한항공 비행기들이 좋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럭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럭키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잘인가 그 일본 항공사도 UA나 델타 기종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코드 쉐어를 하니까 제 기억에 이제 델타, 잘, 그 다음에 칼 이렇게 코드 쉐어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럼 이제 그 나리타에서 미국 들어갈 때 뭐 시카고로 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 뭐 애틀랜타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로 가요. 뭐 그냥 그때 제일 싼 비행기를 타니까 예.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좌를 타고 갈 때가 제일 럭키한 거죠. 예. 이런 조합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럭키하게. 그러니까 델타나 UA를 분명히 내가 끊었는데 실제로 타는 비행기는 이제 칼하고 좌를 탈 때가 제일 럭키한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코리안 에어라인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다른 그 항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같은 그 비행기지만 비행기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카콜라와 펩시 다 아실 거예요. 마셔보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훨씬 더 쏘는 맛이 강하고 단맛이 조금 적고 이제 펩시는 반대로 쏘는 맛은 조금 탄산 강도는 약하고 대신 이제 당도가 더 높죠. 훨씬 더 달아요. 펩시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단 음식을 먹을 때는 코카콜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단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펩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스타벅스와 제가 폴 바셋을 예로 들었는데 둘 사이의 경쟁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그젬플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우린 지금 모형에 있으니까요. 모형. 이 모형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이들 제품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앞서 버트런드 컴피티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어떻게 균형이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직관적인 설명만 하고 우리 독점적 경쟁 산업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서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을 할까 생각해 보면 우선 그 펩시랑 코카콜라 컴퍼니 두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경우에는 두 기업이 모두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한계 비용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펩시든 코카콜라든 그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뭐 마일리지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코리안 에어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노선에서 비슷한 시간대는 물론 많이 다르죠. 뭐 비슷한 시간대에 아시아나 항공보다 대한항공의 가격이 조금 더 낮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에 뭐 여러 가지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통해서 두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책정하는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펩시가 어떻게 가격을 선택할까? 우선 코카콜라가 어떤 가격을 선택할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5리터짜리 커다란 그 페트병에 판매하는 그런 콜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그 1.5리터짜리 하나를 예를 들어 1,5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펩시는 자신이 1,500원의 가격을 책정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가 되는지, 1,400원으로 떨어뜨렸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1,600원으로 올렸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코카콜라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펩시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에서는, 이 모형에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가 1,400원으로 가격을 낮췄을 때는 펩시콜라가 어떤 가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가격이 1,500원일 때의 펩시의 수요 곡선, 1,400원일 때의 펩시의 수요 곡선, 1,600원일 때의 펩시의 수요 곡선, 이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완벽하게 어떤 뭐 수리적인 관계를 모형에서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컨틴전스라고 하는 것은 코카콜라가 어떤 가격을 책정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펩시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도 그렇게 하겠죠. 펩시가 어떤 가격을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코카콜라는 자신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것이고, 실제로 어떤 가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런 가격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균형은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이 결정되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게임이론과 같은 게임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 수강을 하시면 아마 노현 교수님 강의하시거든요. 수강하시면 노현 교수님 게임이론 하셨으니까 굉장히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점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이슈는 담합인데요. 담합은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항상 몇몇 회사들이, 뭐 라면 회사들이 라면 값을 서로 담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이제 과징금 물리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의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를 서로 은밀하게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담합이라고 합니다. 경쟁 기업들이 생산량과 이제 오펙 같은 석유 수출국 산유기구라고 하는 중동의 오펙은 대놓고 담합을 하죠, 그렇죠? 생산량과 가격을 이제 몰래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원래는 경쟁 기업들인데 생산량과 가격을, 생산량 혹은 가격입니다. 보통은 가격을 많이 하죠. 자기들끼리 몰래 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하고요. 더그우드와 로즈페탈이었군요. 로즈페탈의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내시균형의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과 로즈페탈 모두 가격을 $30로 떨어뜨리는 경우, 한계 비용까지 떨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로즈페탈의 CEO가 만나서 가격을 $50로 높게 책정을 하면 똑같이 시장을 반반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기업이 서로 지금 담합을 하는 경우인데, 그럼 마치 꼭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기업이 담합을 해버리면, 담합을 하면 이제 하나의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두 기업이 담합을 해요. 그러면 담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담합을 하고 나서 어떤 의사결정이 담합한 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은 정확히 동일하게
하나의 독점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두 개의 기업이 담합을 했을 때 언제 가장 좋아질까? 두 개의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가장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들 두 기업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할 때 이윤이 가장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된 이윤을 뭐 반반씩 뭐 나눠 갖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제 독점 기업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지기 쉬운 게 뭔가 이렇게 한쪽 기업에 약속했던 어떤 그 이윤을 받지 못했다던가 혹은 뭔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갑작스럽게 뭐 화가 났다든가 뭐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 뭐 그 혹은 세 개의 기업, 네 개의 기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기업은 사실 뭐 배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배신을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서 뭐 여러분과 로즈 페탈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50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몰래 뒤에 가서 가격을 $1만 낮추면 그러면 랜드스케이핑 시장을 다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담합은 깨지기 쉽고요. 3개, 4개, 5개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면 배신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신고를 하면 보통 신고한 기업은 정상 참작을 해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조사 들어가서 뭐 어떤 기업들이 뭐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접하시면 그 산업에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 라면 회사들 뻔하잖아요. 뭐 삼양, 농심, 뭐 팔도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오뚜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심이 과징금을 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이 담합을 했는데 농심이 고발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의 과징금이 징수가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고소를 통해서 고소하죠. 다시 기업들이 그 이제 소송을 통해서 과징금을 낮추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징금을 얼마의 과징금을 내게 되는가는 재판 이렇게 거치면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내는지는 또 그건 또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여기까지가 이제 과점에 대한 이야기고 독점적 경쟁 조금 보고 우리가 16장을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점적 경쟁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서 독점 기업에서 봤던 문제와 거의 똑같죠. 그렇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고 한계 수입 곡선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의사결정은 동일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520개로 결정을 하면 이걸 다 시장에서 소진을 해야 되니까요. 책정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4가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이윤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얻고 있다면 경쟁 기업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윤을 얻고 있던 기업은 그 이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윤을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앞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수입이죠. 가격 곱하기 생산량 혹은 판매량, 그 다음에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혹은 판매량, 그 다음에 이제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가격 마이너스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 이제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가격 마이너스 평균 비용 차이 한 다음에 $2죠. 그렇죠? 이 차이와 생산량이 520이니까요. 이걸 곱하면 그래서 $2 곱하기 520을 하면 이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요 연두색으로 색칠한 요 면적이 바로 독점
독점적 경쟁 기업의 이윤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이윤을 이코노믹 로스라고 하죠. 이 마이너스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윤을 얻고 있을 때 이 이윤이 장기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윤이 장기에도 지속이 되지만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에는 이러한 이윤이 사라지겠죠. 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요. 질문 있어요? 이어서 우리 16장 정보경제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대칭 정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두 가지 hidden characteristics와 hidden actions, 감춰진 특성, 그 다음에 감춰진 행동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감춰진 특성 때문에 adverse selection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이제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dden action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시장에 moral hazard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 이 moral hazard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그렇게 아무 때나 사용을 해서 미디어 같은 데서 무조건 이렇게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은 다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 이런 데서 하는 모든 비도덕적, 비윤리적, 혹은 이제 법률 위반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위법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틀리진 않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남용하는 것 같아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럴 해저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드버스 셀렉션과 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대칭 정보인데요.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편의상 A와 B라고 부르겠습니다. A와 B가 거래에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party가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one party와 the other party가 있겠죠. 둘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에 참여하는 어떤 한 당사자 A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기업이어도 괜찮고 굳이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뭔가를 알고 있는데 B는 A가 알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비대칭 정보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체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한쪽은 바이어고 한쪽은 셀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로펌에 찾아갔을 때도 실제로 이제 로펌에 제가 찾아갔다고 한다면 저는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이어가 될 것이고 이제 로펌의 어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서비스를 저한테 판매하는 셀러가 되는 거니까요. 대체로 상당수의 거래는 이렇게 바이어와 셀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있다면 구매자가 조금 더 판매자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구매자가 알고 있거나 구매자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모르는 걸 셀러가 알고 있거나 셀러가 모르는 걸 바이어가 알고 있을 때 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정보의 차이를 비대칭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다른 한쪽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private information, 사적 정보라고 불러요. 개인 정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사적 정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법률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요. A와 B, 예를 들어서 B가 변호사고 A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A가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요. 변호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잘못했던 어떤 상황들 혹은 증거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A의
private informa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대체 그러지 않을까. 클라이언트가 뭔가 모든 정보를 변호사한테 제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정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예요. 첫 번째는 그 특성을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행동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춰진 특성, hidden characteristics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감춰진 행동, hidden action이라고 해요. 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려고 하고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타던 차예요. 제 중고차입니다. 뭐 누가 저한테 넘겨준 차가 아니고 저는 제가 타던 차기 때문에 제 차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특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hidden characteristics예요. 감춰진 특성입니다. 그 재화의 혹은 서비스의 어떤 특성을 한쪽은 알고 있고 다른 한쪽은 모르고 있을 때 바로 그 특성을 우리가 감춰진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춰진 행동은 뭐냐면 이제 보험 상품의 경우에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등록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운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면허증이 있으면 국제 면허증 있으면 이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렌트를 했을 때 내가 렌트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나한테 있으면 그 차에 대한 보상도 제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차와 뭐라 그러죠? 저쪽 차, 내 차와 상대방 차에 대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렌트카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서도 렌트카 운전할 때 보험이 풀 커버리지가 돼 있으면 내 차, 그다음에 저 상대방 차 그러면 너무 마음이 편한데요. 만약에 돈 아낀다고 생각해서 렌트한 자동차는 뭐 이렇게 상대방 차인가요? 상대방 차도 하여튼 내 차 한쪽만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는 안 하고 자차만 하든가 아니면 저쪽 차만 하든가 한쪽만 하게 되면 운전하는 내내 한 일주일 렌트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갖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행동이 더 리스키할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더 리스키할까를 따져보면 아마도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 보다 더 행동이 리스키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험회사와 자 이제 B가 보험회사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A가 드라이버예요. 보험에 가입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드라이버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그 행동이 조금 더 무모해질 수 있는데 그 무모한 행동을 보험회사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무모하게 스턴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B에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A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모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A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이익 입장에서 보면 이익 관점에서 보면 A의 행동이 중요한데 A의 그러한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면 바로 그 A의 행동이 감춰진 행동이 됩니다. 그걸 히든 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든 액션 문제가 있으면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돌아가서 감춰진 특성의 경우에 어떤 특성을 시장에 참여하는 바이어든 셀러든 관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감춰진 특성으로 인해서 역선택이라고 하는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감춰진 행동 때문에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내가 중고차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사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만 남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감춰진 행동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더 운전을 무모하게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전자나 보행자나 뭐 도로교통에 있어서 안전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안전운전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안전운행, 안전운전 이런 것들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무모한 운전을 촉발해서 위험을 높이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모럴 해저드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제 히든 캐릭터리스틱스, 감춰진 특성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에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중고차를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 사이에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운전면허. 저는 되게 늦게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한 26살인가 미국 가서 운전면허 땄습니다. 미국 면허여서 운전을 잘 못해요. 제 와이프가 운전을 훨씬 더 잘합니다. 와이프가 21살인가 2살 때 20살에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고, 저는 26살인가 27살에 유학 가서 좀 황당하죠. 그렇죠? 운전이 좀 황당해요. 여러분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프라이빗 셀러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혹은 굳이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의 차를 대신 팔아주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중고차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셀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여름 홍수가 났을 때 차가 절반 이상 잠겼다든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참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은 그러한 정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장 참가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는 딱 두 종류의 차만 있어요. 이렇게 되게 다양하겠죠. 로우 퀄러티부터 시작해서 하이 퀄러티까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차만 있어요. 하이 퀄러티 아니면 로우 퀄러티. 우리가 보통 이제 레먼스라고 부르면 이건 로우 퀄러티 제품을 레먼스라고 하죠. 보통 중고차 중에서 정크카를 레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법 이런 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차를 딜러샵에서 새 차를 구입하실 때에도 만약에 그 차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른 새 차로 교환해주는 법이 있어서, 근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의무로 그 법을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 시행이어서. 그래서 좋은 자동차 딜러샵에 가시면 그러면 그걸 주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에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2019년에 차를 샀는데 레몬법 이런 거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몇 달 안에, 한 달인가요? 몇 달 안에 차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차로 교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레몬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퀄러티 자동차를 보통 피치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레몬스를 보통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게살구. 레몬이라고 보통 요즘은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썼던 많은 용어들이 사실 그게 미국의 일상 용어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그냥 다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치냐 레몬이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말씀드렸듯이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자동차가 하이 퀄러티인지 로우 퀄러티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치인지 레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중고차 시장의 절반은 피치고 절반은 레몬이다 라고 하는 정보밖에 없어요. 반은 좋은 차, 반은 나쁜 차, 이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만약 여러분이 좋은 차를 보게 되면
$5,000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을 하면 그 차이만큼이 여러분의 서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레몬의 경우에는 단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 하이 퀄리티 피치를 판매하게 되면 $4,000, 피치의 경우 $4,000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피치를 $5,000를 내고 구입을 하게 되면 셀러는 $1,000만큼의 그 차이가 5,000 마이너스 1,000이니까요. $1,000만큼의 서플러스를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셀러도 레몬에 부여하는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절반은 좋은 차, 절반은 나쁜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사람들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 효용,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이런 가정을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효용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해피한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뭐 덜 해피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몇 가지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좋은 차 절반, 나쁜 차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차를 여러분이 이렇게 랜덤하게 하나를 딱 픽했을 때 그 차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가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절반은 $5,000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에게 $5,000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절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레몬들입니다. 그래서 $5,000의 가치가 있는 좋은 중고차가 뽑힐 수도 있고 2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쁜 중고차가 2분의 1의 확률로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뽑기를 한다면 랜덤하게 하나를 픽한다면 그 뽑힌 자동차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2,50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딱 골라서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면 $2,50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퀄리티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하는 게 평균 $2,50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500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셀러가 여러분한테 피치를 팔려고 하겠어요? 좋은 차를 팔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좋은 중고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4,000란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4,00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은 퀄리티의 하이 퀄리티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걸 판매했을 때는 최소한 $4,000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0이기 때문에 $4,000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셀러 입장에서는 하이 퀄리티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2,500를 여러분이 제시를 하면 뭐 얼마짜리 자동차를 찾으시는데요? 라고 이제 셀러가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2,500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셀러는 100% 어떤 차를 여러분한테 갖고 오냐면 로우 퀄리티 차를 갖고 오는 거죠. 레몬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몬의 오너들만 자기 중고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중고차 시장에 가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2,500까지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차는 레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셋업에서는, 우리의 이제 스토리 상에서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500를 내가 낼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자동차는 다 레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도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셀러들도 당연히 좋은 하이 퀄리티의 차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 퀄리티 차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4,000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은 바이어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사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결국 중고차 시장에 남는 건 뭐냐면 좋은 자동차는 다 떠나고 어떤 자동차만 남냐면 레몬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중고차 시장에.
그래서 비대칭 정보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바이어들이나 셀러들이, 특히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차가 하이 퀄리티인지 레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5,000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하이 퀄리티 자동차에 대해서 셀러와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4,000달러와 5,000달러 사이에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만약에 4,500달러로 가격이 책정이 되면 여러분은 500달러만큼을 세이브한 거니까 최대 지불 용의 금액보다 500달러를 싸게 지불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셀러 입장에서도 4,000달러까지만 받아도 괜찮은데 4,500달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양쪽에서 1,000달러만큼의 서플러스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서플러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이런 그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스토리는 바로 이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제가 이 설명을, 영어로 된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우리말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적 정보,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뭐가 좋은 차고 뭐가 나쁜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대충 평균 정도인 2,500달러까지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중고차들은 오히려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떠나게 되고,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레몬, 상태가 나쁜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몬의 경우에 가치가 제로인데 실제로 바이어들은 2,500달러까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든 상관없이. 네. 뽑기를 해서 2,500달러까지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레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가치가 없는 레몬을 바이어들한테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퀄리티, 상태가 좋은 중고차들은 모두 시장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레몬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내추럴 셀렉션에서 온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인 내추럴 셀렉션에서 온 말입니다. 자연 선택, 뭐 자연 도태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그 우월한 종자라고 하나요? 우월한 어떤 유전자 혹은 우월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등한 생명체들은 도태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연에서 얘기하는 내추럴 셀렉션이고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비대칭 정보의 문제, 특히 어떤 특성을 한쪽은 알고 있는데 한쪽은 모르고 있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은 시장을 떠나고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나쁜 것들만 시장에 남게 되는,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월한 그런 생명체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비대칭 정보,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만 시장에 남아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드버스 셀렉션은 거래에 참여하는 한 당사자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B라고 한번 해보죠. 당사자 B가 여기서는 이제 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감춰진 특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감춰진 특성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 하이 퀄리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자신의 사적 정보잖아요. 반대로 로우 퀄리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어드버스 셀렉션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하시면 하실 학생들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마저 끝내고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